비는 오후부터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며느리는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건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냥 두고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일부러 보려던 게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하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다. 알림창 하나가 밝게 떠 있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뿐이에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발신자는 김대리. 회사 동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문장의 온도가 달랐다. 그건 업무 문자가 아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처럼 안아주면 안 돼요? 손끝이 얼어붙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내 눈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다. 며느리였다. 나는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는 늘 조용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집안일도 묵묵히 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런 아이가 왜?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다. 할머니. 나는 급히 눈물을 훔쳤다. 그래, 우리 강이 왔어?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였다. 어제처럼 안아주면.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때렸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다.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지쳐 보였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회식은 어땠니? 그냥 늘 그렇죠.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나는 며느리의 불륜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 집이 처음 무너진 건 그날이 아니었다. 몇 달 전이었다. 나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아들을 보았다. 회사 근처 카페였다. 아들은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둘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업무 이야기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여자가 웃으며 아들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모든 변명이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회사 일은 괜찮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요즘 좀 바빠요. 그 눈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그 이후 나는 침묵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손주가 있었고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식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침묵이 며느리의 외로움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두 사람의 균열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의 문자까지 보게 된 것이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요즘 더 말이 없었다. 아들은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갔다. 며느리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보였다.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서 있는 모습,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내는 손,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얼굴. 그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너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힘든 일 있니?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혹시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이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아이를 죄인으로 몰아야 할까? 아니면 상처 입은 사람으로 봐야 할까? 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내가 문자를 본 지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왜 그러니?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휴대폰 보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어깨가 툭 떨어졌다. 마치 오래 숨기던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화나셨죠? 그래야 하겠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저 먼저 배신당했어요. 그 말은 변명도 핑계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사진 몇 장을 올려두었다.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레스토랑, 호텔 로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나는 사진을 들고도 한참을 바라보지 못했다. 저 여자 3년이에요. 뭐라고? 처음엔 의심이었어요. 출장이 잦아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담담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이는 유산됐어요. 그래도 관계는 안 끝났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내가 낳은 아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런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해서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후벼 팠다.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였고 아이의 엄마였지만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몇 달 전 아들의 외도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가정은 지켜야지. 그 생각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온 건 아닐까? 나는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썩어가는 걸 덮어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다음 날 나는 아들을 불렀다. 회사 일 바쁘냐? 왜요? 그 여자 아직 만나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긴 침묵. 그리고 결국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끝낼 생각이었어요. 3년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도 다른 사람 만난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무너뜨린 거다. 아들의 숨이 거칠어졌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내 행동이야.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크게 다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먼저였잖아요. 그래도 너는 난 뭐요? 그 질문 앞에서
아들은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정당하지 못했다. 나는 거실에서 그 싸움을 들으며 생각했다. 가장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욕망을 지키느라 집을 버려두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저 정리하려고요. 그 남자랑 가는 거냐? 아니요. 단호했다. 그 사람과도 끝냈어요. 저는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존중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랑 나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붙잡지 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혼해라.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엄마, 내가 지킬 수 없는 가정이면 놓아줘라. 손주는요? 그 아이 엄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이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편에 섰다. 며느리는 짐을 쌌다. 아이는 상황을 몰랐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랑 잠깐 여행 가는 거야. 며느리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죄인이 아니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님 고마워요.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가정은 체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진다. 나는 그날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건 무조건 아들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